한밤중 호화 크루즈의 한 객실. 한 여성 기자가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옆방에서 웬 둔탁한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곧이어 첨벙 하는 거대한 물소리가 그녀의 잠을 통째로 깨운 거였죠. 그녀는 발코니로 황급히 뛰어나가 봅니다. 검은 북해의 차가운 바다 위로 한 사람의 몸이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곧장 배의 보안 책임자를 부릅니다. 옆방 사람이 바다로 떨어졌어요.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런데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이 배에 탄 직원과 손님 전부가 다 무사합니다. 옆방 객실은 처음부터 비어 있었어요. 거긴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히 두 눈으로 시신을 봤어요. 하지만 이 배 위에 누구 한 사람, 이 여성 기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검은 바다 한가운데 도망갈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이 호화 크루즈 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싹한 이야기 들려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채널입니다. 오늘은 스릴러 영화 줄거리를 요약해왔는데요. 호화 크루즈에서 시작된 단 하나의 의문, 그리고 그 의문 뒤에 숨은 살인과 음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서늘하고 답답하면서도 충격적인 이야기 우먼 인 캡은 10이라는 작품입니다. 결말까지 다 담아서 요약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앞서 등장했었던 그 여성 기자예요. 이름은 로라 블랙록, 다들 로라고 부르는 인물이죠. 영국의 유명 일간지에서 일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입니다. 근데 이 탐사보도라는 게 보통 이 사회 밑바닥에 숨겨진 진실을 끈질기게 파헤치는 그런 일이잖아요. 로는 약자, 특히 그 중에서도 부당한 일을 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평생을 바쳐온 기자였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건을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베테랑 기자로 통하고 있었어요. 그런 평판을 갖고 있던 그녀가 웬일인지 영화 초반에는 누가 봐도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또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어쩔 줄을 모르죠. 사실 얼마 전 로는 한 사건을 취재하던 중에 자기가 보호해야 했던 제보자가 눈앞에서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자기한테 어떤 진실을 이야기해줬던 그 사람이 그 진실을 털어놓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물속에 빠뜨려져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날 이후로 누군가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 죄책감이 로의 마음을 천천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로는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고 항우울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그녀에게 어느 날 뜻밖의 초대장 한 통이 도착합니다. 자기 호화 크루즈에 며칠 동안 손님으로 좀 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노르웨이까지 그 북유럽의 차가운 바다를 천천히 가르면서 가는 거의 짧은 휴가에 가까운 일정이었습니다. 항해 끝에 자선 행사가 열리게 될 건데 그 행사 분위기만 좀 가볍게 기사 한 꼭지로 다뤄주면 충분하다라는 제안이었어요. 평소 어두운 사건만 쫓던 로에게는 이 일이 잠시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편집장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번에는 좀 가볍게 이 항해 취재를 자기가 직접 다녀오겠다라고 자청을 해요. 마음의 짐도 좀 내려놓을 겸 거의 휴가차 떠나는 일이었던 셈이죠. 로를 초대한 이 호화 크루즈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 리처드 불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회사를 키우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였어요. 근데 사실 이 어마어마한 부의 진짜 뿌리는 리처드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앤이라는 여자였어요. 리처드의 아내 앤은 노르웨이의 거대한 해운 가문에서 태어난 외동딸 상속녀였는데요. 그녀가 물려받은 재산이 워낙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사실상 리처드가 누리고 있던 부의 뿌리는 전부 이 아내에게서 나왔다고 봐도 무방했죠. 그런 아내 앤이 지금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 삶을 살고 있어요. 의사들이 더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병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자기 이름을 내건 암연구재단을 노르웨이에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 리처드가 자기 부부의 호화 크루즈를 이끌고 노르웨이까지 천천히 항해를 하면서 그 항해 끝에 거대한 자선 행사를 열어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시한부 아내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한 마지막 항해인 셈인 거죠. 이 크루즈는 객실 하나하나가 어지간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능가할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그런 곳에 자선재단의 이사들과 정치인, 학자, 그리고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함께 항해를 떠나게 된 거죠. 함께 초대된 손님들 중에는 로의 전남친이자 지금은 잡지사 사진기자로 일하고 있는 벤이라는 남자도 와 있었어요. 하필 또 옛 연인을 이런 낯선 자리에서 마주하게 된 거죠. 한참 전에 헤어진 사이긴 했지만 이런 배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자꾸 마주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더 어수선하게 만드는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녁 만찬 시간이 다 되어 로가 자기 객실을 나와서 식당 쪽으로 향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좁은 복도 저편에서 자기 옛 연인 벤이 어떤 다른 여자랑 나란히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천히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귀를 기울여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두 사람이 주고받던 이야기의 주제가 다름 아닌 자기 자신, 로에 대한 거였어요. 자기 전남친이 다른 여자랑 자기 얘기를 하면서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 로는 정말 도저히 그 둘과 어색하게 마주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황급히 아무 객실 문을 확 열어 젖히고 그 안으로 몸을 숨기듯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얼떨결에 그녀가 들어간 방은 바로 자기 옆방인 10호 객실, 즉 캐빈 10번이었습니다. 로가 불쑥 들어간 10호 객실에는 지금 막 샤워를 끝내고 나오던 한 젊은 금발 여성이 있었어요. 묘하게 분위기가 좀 어두웠고 옷차림도 다른 손님들에 비하면 어딘가 좀 평범하다 못해 초라해 보였죠. 다른 호화 손님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묘한 인상이었어요. 갑자기 남의 객실에 확 들이닥쳤고 게다가 샤워를 하고 나온 여자랑 마주쳤던 게 너무 머쓱하고 미안했던 로는 어색하게 그녀와 짧은 인사를 나누고는 자기 방으로 황급히 돌아옵니다. 저녁 만찬 자리에서 로는 이 호화로운 배의 주인 부부 리처드와 앤을 정식으로 만나게 돼요. 성공한 사업가 남편과 집안이 좋은 아내였죠. 앤은 비록 병으로 몸이 야위고 항암 치료를 하느라 민머리이긴 했지만 기품이 있고 아름다우며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식사 자리에서 슬그머니 로에게 말을 건네요. 잠깐 따로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앤은 로를 배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사실을 먼저 털어놔요. 사실 이번 항해에 로를 손님으로 콕 집어서 초대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고요. 앤은 평소부터 약자, 그 중에서도 부당한 일을 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써온 로의 기사들을 오래도록 눈여겨봐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무대가 될 이번 항해에 꼭 그 기자가 함께 해주기를 바랐던 거였죠. 앤은 그녀에게 본격적으로 한 가지 부탁을 꺼내놔요. 이번 노르웨이 자선 행사에서 제가 발표할 연설문을 한번 새로 써봤어요. 시간 되시면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분의 의견이 듣고 싶어요. 로는 흔쾌히 그 연설문을 받아서 읽어봅니다. 그런데 연설문 내용이 보통의 자선 행사 연설과는 결이 좀 달랐어요. 앤은 그 연설에서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재산을 한 푼도 남김없이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할 예정이었던 거예요. 자기 가문이 평생 동안 벌어들인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단 한 명의 상속자에게도 남기지 않고 전부 그냥 사회에다가 환원하겠다는 거였죠. 로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묻자 앤은 이건 일종의 정산 같은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가져간 것을 다시 사회에다 되돌려 놓는 거죠. 라며 죽음 앞에 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초연한 결심을 전하죠. 로는 그녀의 진심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로는 침대 위에서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옆방 10호 객실 쪽에서 알아듣기 힘든 거친 말소리가 짧게 들리는 듯 하더니 곧이어 뭔가 둔탁한 것이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곧바로 무거운 것이 발코니 너머로 떨어지는 듯한 첨벙 소리가 연이어 들려옵니다. 오늘 이야기 첫 장면에서 들려드렸던 부분이죠.
론은 깜짝 놀라서 발코니로 당장 뛰어나갔고 곧이어 검고 차가운 바다 위로 한 사람의 몸이 떠내려가는 게 보였죠. 옆방 10호 객실의 발코니와 자기 방 발코니 사이의 유리 칸막이에는 누가 봐도 사람의 피로 보이는 검붉은 손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론은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당장 객실 전화를 들어서 보안 책임자를 불러요. 옆방에서 사람이 죽었다. 누군가 사람을 바다에 던졌다. 라고요. 곧바로 배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모든 손님과 직원들의 점호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앞서 들으셨다시피 그 결과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무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보안 책임자가 로에게 단호하게 한 말이었죠. 10호 객실은 이번 항해 동안 비어있는 객실이라고. 원래 그 객실을 예약했던 손님이 항해 며칠 전에 일정을 취소해서 그 방에는 처음부터 단 한 사람도 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론은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어저께 분명히 그 전남친 벤이랑 어떤 여자를 피해서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 안에서 막 샤워를 끝내고 나오던 한 여자랑 딱 마주쳤으니까요. 론은 직접 10호 객실을 확인하러 가봅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 객실은 진짜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고 그 누가 사용했던 흔적도 없었어요. 시트는 빳빳한 새 것이었고 욕실 수건도 한 번도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발코니 유리 칸막이에 묻어 있었던 핏자국도 거짓말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어젯밤 자기랑 짧게 마주쳤던 그 금발머리의 여자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만 같습니다. 배 위의 모든 사람들은 로를 향해 친절하면서도 약간의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최근에 트라우마를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약 드시고 계시잖아요. 잠을 좀 못 주무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어젯밤에 와인을 좀 많이 드셨던 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요. 한결같이 좀 조심스럽고 점잖은 말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똑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지금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당신의 눈을 믿지 말아라. 이 배의 주인 리처드도 직접 로의 방에 와서 다정하게 그녀를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최근에 정말 끔찍한 일을 겪으셨다는 거 알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좀 푹 쉬세요. 하지만 로는 아무리 다시 떠올려봐도 트라우마 때문에 환영을 본 거라고 하기에는 그 기억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혼자서라도 이 10호 객실에 있던 여자가 누군지를 끝까지 파헤쳐 보기로 결심해요. 다음 날부터 로는 직접 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여자의 행방을 캐기 시작합니다. 사진작가인 전 남자친구 벤에게도 도움을 청해요. 벤은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나 싶어서 자신이 예전에 리처드 부부의 자선 행사를 취재하며 찍었던 옛 사진들을 다시 한번 쭉 뒤져보는데요. 옆에 있던 로도 같이 그 사진들을 살펴보다가 한 가지 단서를 찾아냅니다. 그 사진 속 한 구석에 로가 어젯밤에 10호 객실에서 마주쳤던 그 금발 여자랑 똑같이 생긴 여자의 모습이 우연히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리처드 부부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는 그 사진을 갖고 리처드를 찾아가서 이 사람 혹시 아시는 분이에요? 하고 한번 물어보는데요. 리처드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로가 푹 쉴 수 있도록 스파를 예약해 줍니다. 그렇게 스파를 마치고 샤워를 하던 중 로는 자신의 샤워 부스에 멈춰, 스탑이라는 손글씨가 쓰여 있는 걸 발견해요. 로는 그 즉시 선장한테 달려가서 CCTV를 한번 보자라고 하지만 이 배 안의 CCTV는 출항과 동시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꺼둔다고 합니다. 결국 선실로 돌아와 마저 씻던 로. 멍하니 바닥을 보고 있다가 우연히 그 바닥에 있는 하수구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머리카락을 보고 번뜩 무언가를 떠올려요. 그녀는 목숨을 걸고 배 바깥으로 난 창문을 건너서 옆에 있는 10호실로 몰래 들어갑니다. 정상적으로 배 복도 안에서 들어가는 문은 지금 거기 머무는 손님이 없다면서 선장이 잠가버렸거든요. 로는 10호실 욕실 바닥에 있는 수채구멍을 전부 열고 한번 살펴보는데요. 그런데 욕실 세면대 안쪽에서 금발 머리카락이 나옵니다. 분명히 금발의 머리를 가진 누군가가 그 방에서 머리를 감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이후 로는 자기 객실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또 객실 바닥에 로의 것이 아닌 작은 단추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아니, 아까 그 스탑이라는 글자부터 이 단추까지. 누군가 로의 방에 몰래 다녀갔던 것 같죠? 로는 10호실 욕실에서 찾은 머리카락과 자기 방 바닥에 떨어져 있던 단추를 조심스럽게 자기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서 증거로 따로 보관해 둡니다. 그렇게 외투를 입은 채로 2층 갑판으로 나가는 로. 거기서 1층 갑판을 내려다보는데 전남친 벤이 또 어떤 여자 사진을 막 찍어주면서 시시덕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층 갑판에 있던 로를 발견한 벤은 그녀의 눈치를 보듯 뻘쭘하게 그냥 선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로를 확 밀어버렸어요. 로는 그대로 아래층 수영장으로 풍덩 떨어져 버리는데요. 그녀가 수영장에 빠지자마자 이내 수영장 덮개가 쫙 덮이면서 로는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수영장은 라운지 쪽에서 유리창 너머로 다 들여다보이는 구조였고, 그렇게 로는 라운지에서 대화를 나누던 일행들의 눈에 띄어서 구출이 되죠. 앞뒤 상황을 다 살펴봐도 2층 갑판에는 로 혼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가 자살 시도를 한 거라고 수군거려요. 하지만 지금 로에게는 자신을 향한 그런 수군거림은 뒷전입니다. 자기한테 지금 응급처치를 해주고 있는 이 배 주치의가 입고 있던 셔츠에 소매 단추가 떨어진 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로는 혹시 당신 내 방에 왔었어요? 하고 따지면서 입고 있었던 외투를 찾는데요. 그런데 어느새 누군가가 그 외투를 통째로 세탁실로 보내버렸습니다. 얼른 세탁실로 가서 외투를 찾았지만 그 안에 있던 머리카락과 단추,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증거는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뒤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증거를 로보다 한 발 앞서서 지우고 있는 듯한 느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이기는 한 걸까요? 로가 끈질기게 이 진실을 파고들면 들수록 배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다들 로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더는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듯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그녀의 객실 문을 누군가 똑똑똑 두드렸어요. 로는 얼른 문을 열어보는데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복도 저 멀리 어떤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로는 직감적으로 그 뒤를 쫓았어요. 어둡고 좁은 크루즈의 복도와 계단을 그 한 사람의 그림자를 쫓아서 정신없이 내달리는데요. 그러다가 그녀는 마침내 배의 가장 깊은 곳 보일러실 근처의 어느 어두운 통로에서 한 사람과 정면으로 딱 마주칩니다. 누구였을까요? 그건 바로 첫날 10호 객실에서 마주쳤던 그 금발의 여자였어요. 배에서 떨어져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바로 그 여자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자의 모습이 뭔가 많이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쓰고 있던 후드를 싹 벗자 로는 크게 놀라고 말아요. 로는 그녀를 향해서 앤? 하고 묻습니다. 그녀는 앤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있던 민머리 상태의 영락없는 앤이었습니다. 로는 대체 당신 누구냐? 라며 따져 묻지만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진실을 바로 털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에게 더 이상 파헤치지 말라고 경고한 뒤 그녀를 제압해서 배 아래쪽 창고 같은 공간에 가둬버려요. 자,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싶으시죠? 조금 더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 영화의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결말의 핵심 비밀이 모두 드러나는 구간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 10호 객실에서 마주쳤던 그 금발 여자의 진짜 이름은 캐리였습니다. 이 캐리는 어린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살림살이가 빠듯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부유한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보수를 주겠다며 한 가지 대역 의뢰를 받습니다. 자기 시한부 아내의 빈자리를 며칠 동안만 대신 채우고 필요한 재산 관련 서류 정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해주면 평생 다시 일 안 해도 될 만큼의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이었죠. 자, 이제 눈치채셨죠? 그 의뢰를 한 사람은 바로 이 배의 주인 리처드였습니다.
근데 리처드가 이 캐리라는 여자를 찾아낸 방법이 또 기가 막혀요. 자기 주변 인물이 개발한 얼굴 인식, 안면 추적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아내 앤이랑 외모가 비슷한 여자들을 전 세계 SNS에서 검색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닮은 사람이 바로 캐리였던 거고, 그래서 그녀한테 돈을 미끼로 이 대역 일을 맡겼던 거예요. 리처드의 진짜 계획은 이거였어요. 사실 그는 아내 앤이 자기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다 기부해버릴 계획이라는 걸 미리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는 단 한 푼도 안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한 거예요. 아내가 그 운명적인 자선 연설을 직접 하기 전에 그녀를 먼저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사라진 아내의 빈자리를 자기가 미리 데려온 캐리에게 대신 채우게 하려던 거고요. 만약에 앤이 죽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그대로 알려져 버리면 모든 재산은 앤이 미리 작성해둔 유언대로 자선단체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앤이 죽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들키지 않고 그 죽음 자체를 완벽하게 숨겨버리는 게 그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캐리를 앤으로 둔갑시킨 다음에 노르웨이 자선 행사장에 나타나서 사실 자선단체 전액 기부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재산을 남편에게 남긴다라는 새로운 유언장에다가 서명까지 받아낼 작정이었죠. 그렇게 진짜 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앤과 닮은 가짜 앤, 즉 캐리의 손으로 모든 재산을 리처드 본인이 차지하게 되는 것. 정말이지 사람의 얼굴 하나를 통째로 훔치는 잔인하고도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앤이 어느 날 밤 우연히 자기 남편 리처드가 캐리랑 같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만 거예요. 자기랑 진짜 거의 똑같이 생긴 다른 여자가 남편 옆에 서 있는 모습. 앤은 그 한 장면만 딱 보고도 모든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버렸습니다. 자기 죽음 이후의 모든 그림이 자기를 빼고 이미 다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요. 격분한 앤은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따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 음모를 들켜버린 리처드는 결국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 앤을 직접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발코니 넘어 검은 바다로 그대로 던져버렸던 거죠. 자, 이제 로가 배에 탄 첫날 밤의 그 모든 장면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왜 제목이 Woman in Cabin 10인지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 밤 로가 들었던 둔탁한 소리는 앤이 살해당하는 소리였고, 첨벙 하던 그 물소리는 앤의 시신이 검은 바다로 떨어지는 소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리처드의 곁에서 아내 앤 행세를 하며 자선 행사 준비를 하던 그 여자는 사실 앤과 굉장히 닮은 캐리가 앤처럼 머리를 밀고 옷차림도 그대로 따라한 모습이었던 거죠. 이 사실을 깨닫고 보면 자선 행사 며칠 전부터 앤이 보였던 이상한 모습들이 모두 설명이 돼요. 앤의 가까운 친구들과 친지들이 요즘 앤이 좀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 예전에 같이 갔던 곳들을 기억 못하더라 라면서 의아해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다 앤의 병세가 더 깊어진 탓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그건 캐리가 앤의 옛날 기억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생겼던 빈틈이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옛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캐리가 어색하게 얼버무렸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모두가 결정적인 단서였던 셈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현재 상황. 아까 복도에서 누가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도망치길래 뒤쫓아갔고, 그렇게 캐리에 의해서 배 깊숙한 곳에 로가 갇혀있는 상황이었죠. 시간이 흐른 뒤 캐리는 로가 갇혀 있었던 공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실 캐리는 처음에는 리처드의 말만 믿고 그냥 앤을 대신하는 어떤 연극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받아들였을 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막 살인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막상 배에 오르고 보니까 자기가 어떤 거대한 살인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앤이 죽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이상 리처드 입장에서는 캐리 역시 영원히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 될 위험한 존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캐리는 로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놓습니다. 당신이 본 게 전부 맞아요. 그날 밤 앤이 죽었어요. 나는 단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나도 살아서 이 배를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캐리가 로를 가둔 건 그녀를 죽이려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리처드의 감시 아래에서 시간을 좀 벌고 모두의 눈을 피해 로를 만나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로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리처드가 미리 매수해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평소 앤을 돌봐온 주치의 메타 박사였고요. 또 한 사람은 이 호화 크루즈의 선장 에디스였어요. 이 두 사람 다 리처드로부터 큰 보수를 받고 이 무서운 계획에 가담한 자들이었죠. 원래 리처드의 계획은 메타 박사가 앤한테 약물을 과다 투여해서 자연사로 위장해 죽이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시한부 환자였으니까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자연스러운 죽음이 만들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 밤 앤이 자기 두 눈으로 진실을 알아채는 바람에 계획이 그만 어그러져서 리처드가 직접 손을 쓰는 사태가 벌어진 거였죠. 리처드는 또 한 사람을 죽이라고 시킵니다. 다름 아닌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로를 처리해라 라는 거였죠. 이제 캐리와 로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캐리가 로에게 말해요. 내가 이따가 사람들이 모두 배에서 내려 자선 행사장으로 가면 이곳의 문을 잠그지 않고 열어둘게요. 알아서 탈출해요. 로는 캐리에게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 라며 당신이 새 유언장에다가 서명을 하기 전까지는 리처드도 당신을 함부로 없애지 못할 거니까 좀 버텨보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리처드도 아직 캐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옴싹달싹 못하게 감시는 하고 있더라도 죽이지는 못할 거예요. 이윽고 노르웨이 항구에 크루즈가 도착하고 호화로운 자선 행사가 열리는 그날이 밝았어요. 캐리는 약속한 대로 로를 가둔 방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열어둡니다. 풀려난 로는 곧장 배 안에 있는 그 작은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첫날 앤이 자기한테 직접 보여줬었던 진짜 연설문을 다시 손에 넣어요. 그 진짜 연설문이야말로 이 모든 사건을 밝힐 가장 중요한 결정적 증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 메타 박사와 에디스 선장이 그녀의 뒤를 쫓아서 들이닥칩니다. 심지어 메타 박사는 손에 작은 주사기까지 들고 있었어요. 한 번만 탁 찌르면 흔적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약물이 들어있는 주사기였죠. 그 위급한 순간 어디선가 전 남친 벤이 달려와요. 사실 그는 로의 상태가 자꾸 걱정이 되고 신경 쓰여서 그녀를 몰래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는 메타 박사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면서 로의 앞을 막아섭니다. 근데 그 와중에 원래 로를 향해 있던 그 주사기가 그만 벤의 몸에 그대로 박혀버리고 말아요. 치명적인 약물이 벤의 몸 안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는 로의 품 안에서 비틀거리며 천천히 무너져 내렸어요. 자기를 살리려고 달려와준 옛 연인이 자기 대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로는 그의 마지막 숨이 꺼지는 그 순간을 자기 두 눈으로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슬퍼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평생 잊지 못할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된 그 장면을 가슴에 새긴 채 그녀는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향해서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로가 곧장 그 자선 행사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직 메타 박사와 에디스 선장이 그녀를 다시 붙잡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로는 배 뒤쪽으로 가서 차가운 바다로 풍덩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르웨이 해안 쪽으로 헤엄쳐가요. 근데 지금 이미 배가 항구에 도착한 상황이기 때문에 망망대해에 떨어진 건 아닙니다. 금방 해안 쪽으로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해안가에 가까스로 도착한 로는 곧장 자선 행사장으로 뛰어들어가기 전에 앤의 경호 책임자였던 시그리드라는 여성에게 갑니다. 처음에는 시그리드 역시 로의 말을 쉽사리 믿지 못했지만 로가 앤의 진짜 연설문을 딱 보여주자 그동안 느껴왔던 그 불길한 낌새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도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선 행사장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곧 앤으로 둔갑한 캐리가 단상 위에서 새로운 연설을 시작할 참이에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지 않고 가족이랑 회사에 남기겠다라는 그 거짓 연설이요. 바로 그 순간 로가 행사장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진실을 그대로 폭로하려 나섭니다.
리처드가 이 로를 딱 막으려고 하는데 앤 역할을 하고 있던 캐리가 오히려 그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하고 도와요.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캐리를 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리처드로서도 이 캐리를 거칠게 저지할 수가 없죠. 로는 진짜 앤의 연설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리처드는 결국 미쳐 날뛰면서 마이크를 꺼버리기까지 하는데요. 그래도 로는 마이크 없이 목소리를 높여서 모든 재산을 재단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앤의 선언을 끝까지 낭독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캐리에게 앤, 당신이 쓴 거 맞죠? 라고 물어요. 그러자 가짜 앤, 즉 캐리가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리처드는 결국 본색을 드러내요. 당신 앤이 아니잖아! 라며 흥분한 나머지 그냥 캐리의 정체를 직접 밝혀버립니다. 로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캐리를 향해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요. 분위기가 한순간에 조용하고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리처드는 자기 정체가 완전히 들통난 걸 깨닫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스테이크 칼을 집어들어서 캐리를 인질로 잡아요. 그리고는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댄 채 행사장 밖으로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조용히 행사장을 미리 빠져나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앤의 곁을 평생 지켜왔던 경호 책임자 시그리드였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사냥용 총을 침착하게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이내 탕!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시그리드의 총알은 리처드의 어깨를 꿰뚫었지만 그는 그대로 쓰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지막 발악처럼 캐리의 목을 조르면서 끝까지 도망치려 합니다. 그 순간 따라 나온 로우가 부둣가에 있던 금속 도구를 집어들고 리처드를 내려쳐버려요. 결국 리처드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제압되고 캐리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진실을 어둠 속에 묻으려 했던 한 남자의 인생이 진실을 파헤치려는 여자와 끝까지 가짜를 연기하지 못했던 여자, 그리고 한 사람을 끝끝내 곁에서 지켜왔던 여자의 손에 의해서 마침내 끝을 맺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어두운 항해를 견디고 살아남은 로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오르며 영화는 막을 내려요. 오늘 전해드린 영화는 우먼 인 캐빈 10이었습니다. 좁은 호화 크루즈라는 어떤 폐쇄된 공간 안에서 클래식한 미스터리 스릴러가 펼쳐지는 매력이 가득 담긴 작품이니까요. 시간 되실 때 직접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